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자적 관점으로 네.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네. X축에는 매력이라는 척도를 놓고 네. Y축에는 이제 신뢰라는 척도를 놓아요. 오.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뢰보다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프로 그럼 그냥 나오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던가 뭐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던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나도 느껴지고 네.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매력도 곧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멀리 있는데 뭘 한다고 매력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를 멀리 있는 저 별과 같은 존재들, 뭐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배경옥 작가의 소설 중에 애인의 애인에게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재밌는 문장이 나오냐면은 결혼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결혼 이전에 서로 만나고 애인 사이일 때에는 사실 끊임없이 놀라움을 사실 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지가 있어야 사랑이 네. 완벽하게 알땐 사랑이 생기지 않고 설렘이 생기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슬퍼.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제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 바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작은 맞아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 그 얘가 그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들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 그렇죠.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네. 되게 긴가민가 해요. 네. 아, 어떤 사람과 영원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모으고 네.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잘 몰랐다고. 지금 널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렇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감독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거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고 봤는데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 얘기까지 왔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이제 디폴트를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비혼을 거. 디폴트로 네, 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하는데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요새 이제 결혼이 거의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만 결혼이 가능해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비용이 많이 살죠. 너무 크죠. 그거를 나는 내가 혼자서 더 윤택하게 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맞아요. 게 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낭만적 이 결혼관에서는 결혼을 사실 연애의 연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돼야만 하고 막 가슴이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뛰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몇십 년간 가슴이 뛰면 신부전이네. 저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 매우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뢰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영하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려? 누가 떠오르셨는지. 저는 그래서 네. 딱 들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발자크예요. 발자크. 오노레트 소설가. 발자크 소설가. 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일단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저서가. 예,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아, 희곡도 썼어요, 그 단편도 와중에.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전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예, 막 예, 이렇게 예, 있고 일대기. 이런 거.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조력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근데 다 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화인가요? 아니요. 그 탕화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예,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 이런 비슷한 분이 시기에 계시면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때니까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애들한테 그렇겠죠.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이제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 버리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해야지.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포슈의 매장에 간대요. 빨간 포슈 예쁜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달라고. 그거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2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2개 필요해요. 빨간색 포슈에 2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그래서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힘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게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자크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골동 사고. 사고 막 네. 화려하게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자크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었을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문을 안 닫는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네.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들을 넣더라고요. 오늘의 드 발자크. 이렇게.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귀족이죠.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자기가 그냥 넣은 혼자.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쓱.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예,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고. 실은 거의 가짜고 진짜.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치. 근데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 처음에는 뭐 옆집 사는 친구 엄마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꼭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의 막 빚도 갚아주고 막 이러는 귀족 부인들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 생각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귀족에게 결혼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폴란드 귀족에게 매달리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거든요. 폴란드 귀족이. 근데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드디어 그러고도 몇 년 후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데 네. 그 여자를 위해서 너무나 집을 화려하게 꾸며요. 파리에 네. 집을. 드디어 귀족에게 결혼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다 꾸미고 책과 근데 이런 못 봐. 건데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고 그 여자는 발자크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발자크는 혼자 죽거든요. 근데 발자크의 또 멋진 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문학 권력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네. 맨날 비웃음의 대상, 뭐 만평의 대상, 웃기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발작가 처음 발견하다시피 한 작가가 스탕달이에요. 스탕달. 오. 그 스탕달 신드롬의 그 스탕달? 예, 예. 적과 흑의 그 스탕달이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과 흑은요 22분가밖에 안 팔렸어요. 두부요. 근데 그걸 발자크가 봐요. 근데 발자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탕달에게 문학계든 어디든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타나다. 자기 신문에 막 자기가 글 써주고 추천하고 스탕달이 정말 너무 놀래요. 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발작가한테만 얘기하는데 스탕달은 당연하다고 너는 정말 대단한 작가고 세상에 알아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그게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그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발자크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네.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몰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용이 있고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예.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거 옛날에도 그런-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그렇지. 그걸 이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포즈. 그 발자크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츠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뭘 해도. 푸죽간 주인에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작가로서는. 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돈 얘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돈. 돈을 잃고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네.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네. 푸죽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네, 비슷비슷한 사람. 경험스러우니까.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많이 그렇죠.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네.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사실 파인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치명적이죠. 어릴 때 크리스마스 스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네.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이야.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이제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거기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그...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 거야. 현존하지 않고 그 어떤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많네요. 네.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경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가 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아. 2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맞아요.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다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네.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생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유 교수님 이 주제를 듣고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셨어요? 참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제 동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동료? 이 동료는 제가 97년부터 만났죠. 이게 우리 이제 국과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죠. 네. 거기에서 법과학부에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는 동료예요. 유전자 분석이면 우리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DNA. 그렇죠, DNA죠. 네, 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이름을 실명을 해야 네, 되네. 네, 네.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예, 예. 자랑스러운 일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지금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예. 조남수 박사거든요. 네. 저는 국가수에 97년에 입사해서 유전자 분석과에서 유전자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수라고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의뢰되는 증거물에서 제 DNA 분석을 통해서 범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 교수님은 거의 제 입사 초기에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형님이셨던 분이라서 이호 선생님께서 조남수 박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인간으로 뽑아주셨어요. 혹시 소재가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 거기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멋있는 어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일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직업 윤리가 네. 또 그런 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어떻게 되면 단순화되고 이런 것이 전문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문화되는 것은 옆 경계선을 모르잖아요. 옆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니 이 영역에만 할 거야. 네. 이렇게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 예.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독가스를 만든 화학자가 있고
인체 실험을 했던 의사가 있고 네.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 샤워실에 집어넣은 사람만 있고 죽은 유대인에서 옷을 벗겼던 사람이 있고 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파편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대로 악의 평범성에서는 각자가 그 위치에서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악이다. 네. 악은 참 평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국가수 내에서 법과학부나 이런 법생물학이나 이런 쪽은 주어진 샘플에 대한 DNA만 보내면 돼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서로의 영역이 참 깔끔한 것 같지만 이 제 동료는 이제 굉장히 궁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7년도, 8년도 때는 강간 사건 각 경찰서별로 오죠. 국가수는 해당 경찰서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유전자 분석을 잘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컴퓨터로 쭉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광주 서부경찰서든 전주에는 경찰서든 모아서 그거에 대한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동일 범위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공조 수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관할 어떤 영역이 그렇죠. 있고, 네.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성과를 갖고 다투는 거고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범인이 예를 들자면 이쪽 경찰서에서 몇 건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 치면 자기는 못 잡고 있는데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건하고 맞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유전자 분석을 했던 이 사람은 연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건들을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처음 98년도 만날 때는 막 국가수 돌아서 15였어요. 한 6개월 정도 15 생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 당시 광주 국가수는 굉장히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 분교. 폐교된 맞아.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완전한 문화생활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죽순 캐러 다니고 시간 나면 죽순이요? 왜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순을 캐고 황소개구리를 잡고 황소개구리는 어떤 용도로 황소개구리 왜 잡으시는 잡죠? 거예요? 잡아서 드시는 말해도 거죠. 되나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그 당시에는 황소개구리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맞아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멸종시킨 건 우리예요. 국가수에서 국가수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삼지창 만들어서 황소개구리 잡아서 외래종을 뜯어서 척결하시고 외세를 척결하시고 황소개구리한테 죽어. 아니 근데 몇 마리나 드셨길래 전국의 황소개구리. 아니 일 때는 울지 않아요. 황소개구리. 멸종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시골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해가지고 사건들을 풀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대전 국가수로 발령이 나요. 대전 국가수에서는 어떤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청주에서 모 식당 여종업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어요. 네. 칼에 찔려 사망을 했는데 경찰은 단서가 없습니다. 지문도 없고. 근데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반찬이. 그중에 깍두기 하나가 베어먹은 자국이 있어요. 그 깍두기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단면에서 DNA를 추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단서가 풀렸죠. 네. 그래서 그 해당 경찰서에 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같은 이게 사람 누구의 데리고 DNA인지 맞아야 알아야 되니까. 되니까. 결국 또 대조해야 될 사람을 데려와야 될 큰 숙제가 또 하나 남는 거죠. 그렇게 미국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형사가 찾아와요. 전함수 박사한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아까 국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잖아요. Y는 아버지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Y 염색체가 부계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가지고 YSDR이라고 하는데
Y 염색체에서 독특한 성씨의 유전자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성씨의 YSDR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발표는 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 네. 그러나 자기가 그건 정리하고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 형사가 하도 단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것은 H 성씨를 가진 이런 쪽 같은데 그런데 이제 특히 국밥집 쪽에 그 범인이 사용했을 걸로 보이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올 정도면 반경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반경 내에 있던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들 있죠. 네네. 그리고 H 성 중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YSTR로 가서 그런 갖다 해보니까 딱 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처음에요. 성씨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면 자료를 객관화시켜 모아본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요. 네. 이게 전문 영역을 보면서 전문화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결국은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남수라는 그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선가 거대한 거인이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어떤 하나의 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전문가적인 영역의 사랑도 있는 건 있을 수 있다. 분야에서 나 이분은 동료지만 내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편집 감독님 너무 존경해요. 제가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쭉 함께 해온 네. 분이고요. 시나리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영화 편집을 하면 사실 시나리오랑 어떻게 다르게 편집이 되는지 잘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세련되게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컷의 순서가 바뀌면 이게 더 웃겨. 70%의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지만 이걸 뒤에 조금 늦게 해놔. 그러면 한 30%만 웃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더 세련돼 있어. 이 앞에 많이 웃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40%만 웃어도 된다.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들이 경험에서밖에 나오는 거잖아요. 멋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컷이라도 컷의 길이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뒤에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종류의 배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거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서 읽거나 책에서 읽거나 그렇죠. 이런 배움이 그건 아니죠. 아니라 사람한테만 들어있고 진짜 좋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음향 하시는 거기서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녹음하고 이런 걸 가창하는 사람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되게 공학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모든 음악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노고가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피드백을 들을 때도 막 이게 뭐 저역대가 고역대가 이렇게 하다보다는 뭐 이게 좀 플랫하다든지 아니면 좀 공간감을 좀 넣어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피드백 할 때 최대한 뭔가 좀 잘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이거 좀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뭔가 좀 땡땡하게 좀 이렇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렵죠. 표현이.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막 샤하고 막 이렇게 땡 하다가 이렇게 팍
터지고 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어쨌든 뭔가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클라이언트로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는 네.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학위를 받았는데 왜 신학-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하기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비글호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인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네. 수집하고 이런 거죠. 네.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아.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하고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근데 비그로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그렇죠. 때문에 난 못 타.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이제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네.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네.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쪼기도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고민이 되지, 이제. 예,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그 그러다가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엄청나네.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맞아요.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하셨다고.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 단어를 본인이 붙인 거예요? 아니 레볼루션은 원래 회전이라는 회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에요? 아 근데 그게 너무 혁명적이라서 혁명으로 바뀐 거구나. 회전이라는 것이 혁명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런 뜻을 갖게 돼요. 이럴 때 보면 이 프로 하길 잘한 것 같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었던 거 알았어. 코페르니쿠스가 하면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정면으로 전체를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뭉태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마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의 찬. 네.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과학의 고전이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읽다가 엄청난 그 자기 환멸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시작 부분이 그래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비둘기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다 비둘기라고 돼 있거든요. 다양한 비둘기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론을 알고 싶은데 왜 비둘기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당시 그 다윈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이걸 봐라. 인간이 개입하여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얻어왔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진화를 벌써 시킨 해왔다. 거죠. 우리가 이걸 골라온 거죠. 우리도 혈통종 개끼리 계속 했듯이. 맞아. 네.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비둘기라든가 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교배시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게 당대에는 지루하지 않았대요. 그럴 수 있겠네. 비둘기 얘네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고 저기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니까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입담하는 원고인데 이 책을 다 출판하기보다 요 일장 앞쪽만. 요 비둘기 요 일장만 따로 내면 이거 대박이다. 대박 칠 거다. 이거 우리 분리합시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의도를 몰랐던 거고 다윈은 이거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쓴 건데 접근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거 없이 다 뭐가 그냥 다르냐.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대략적으로는. 결국.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그거죠. 강한 것들만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마땅한. 가치가 있는 네.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빵만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열강.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그렇게 거예요. 쓸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완곡하게 네. 이것이 왜냐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면 과학자는 똑같을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야지만 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작가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인간은 DNA에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란 건 별게 아니라 서로 번식이 되면 종이에요. 서로 이제 교미 적당한 단어가 그렇죠. 뭐 짝짓기. 예, 그렇죠. 짝짓기. 그러니까 사실 종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김영하 선생님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인간이란 오랫동안 말씀 안 무엇인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틀을 가지고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김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가.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음악이 아니고 그렇죠. 왜 다른 뮤지션이 아니고 여기에 적자가 되었느냐. 또 이런 그냥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BTS가 이렇게 글로벌한 대성공을 거둔 이유, 그들은 왜 달랐나? 그러니까 뭐 물론 대답이 저도 뭐 자연 선택처럼 변화하죠. 상황이 그때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변화하는데 콘서트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앞에서 몸 받쳐서 뭘 부르고 몸을 갈아 넣는 걸 보는 게 그것은 어떤 언어의 영역이 아닌 그렇죠. 기운에 정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진심이 하트 투 하트로 전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그걸 강력하게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시간 알 설명할 수 수는 없을 없다.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 모호함과 여백이 좋아요. 저는.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